저 애가 새로 들어온 씨바지야? 혼례 첫날 밤, 집안의 종들이 연희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19 연희는 자기가 시집 온 게 아니라 팔려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신방은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30년을 산 정실 부인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별채에 든 여인은 연희가 세 번째였습니다. 앞선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 최씨 댁이라는 만석군 집안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하도 넓어 소를 타고 하루를 달려도 남의 땅을 밟지 않는다 했지요. 저 집 곳간 하나가 우리 마을 논을 다 산다더라. 쉬어라. 담 안에서 듣는다. 그 집 대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춘 것은 서리가 하얗게 내린 10월 아침이었지요. 그날 그 대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마에서 내린 처자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나이는 19. 다홍화롯을 입었으나 소매 끝이 해져 있었지요.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그런데 눈만은 죽어 있지 않았지요. 연희의 아버지는 한때 벼슬을 하던 양반이었지요. 3대를 내려오며 가세가 기울더니 급기야 남의 빚을 지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담이 들어온 것은 지난 달이었지요. 그날을 연희는 잊지 못합니다. 연아, 상주 최씨 댁에서 사람이 왔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했지요. 만석군이다. 상주에서 제일 가는 집이야. 아버지, 내가 그리로 가면 우리 집 빚이 없어진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굽은 등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싫으면 싫다고 하거라. 싫다고 하면 아버지는 어찌 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소녀가 아니 간다 하면 이 집은 어찌 됩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놓인 빈 문서 위로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렸지요. 소녀 가겠습니다. 연아, 대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댁 서방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더구나. 몇이십니까? 49이라 하더라.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살 위였지요. 아버지와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연희는 그날 밤 어머니가 짜주신 삼배 속치마를 꺼내어 오래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가마에 실려 최씨 댁 대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혼례라면서 초례상도 없었고 맞절도 없었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넘자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가마에 실린다는 것. 그것은 제 발로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그러하지요. 대문 안은 넓었습니다. 종들이 줄지어 서서 새로 온 사람을 구경했지요. 반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저 애가 새로 들어온 씨바지야? 쉿. 들리겠다. 들리면 어때? 알고 왔을 거 아니야. 모르고 왔을 수도 있지. 지난번 그이도 사흘은 몰랐잖나. 사흘이면 오래 모른 거지. 연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귓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씨바지. 그 말을 모르는 처자는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집에서 대를 이으라고 드리는 여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만 두고 나가야 하는 여인.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여인이지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던 종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흩어졌지요. 그 중 하나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별채 아씨, 이쪽으로 드시지요. 별채. 연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신방이 어디입니까? 예. 신방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어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종은 눈을 내리깔았지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별채 아씨는 별채로 드시면 됩니다. 그 말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는 마당 건너편을 보았지요. 기와가 높고 마루가 반질반질한 본체가 있었습니다. 그 본체의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지요. 짙은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비녀 하나 꽂지 않았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당을 보고 있었지요. 정확히는 연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손을 뻗어 문을 닫았습니다.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문틈이 사라졌지요. 연희의 등줄기로 찬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저분은 뉘십니까? 마님이십니다. 마님이라니요. 이 댁에 마님이 계십니까? 이 댁 정실이시지요. 서방님과 혼인하신 지 30해 되셨습니다. 30해. 예. 아씨.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세상을 떠났다는 말도 없었고 병들었다는 기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기 저 안방에 멀쩡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별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집에서 무엇입니까? 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마당의 모든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지요. 별채는 본체에서 가장 먼 구석 담장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내가 훅 끼쳤지요. 아궁이에 불을 땐 지 오래된 듯 방바닥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들어가시지요.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노파 하나가 이불 보퉁이를 안고 서 있었지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유모 노릇을 해 온 곱단이었습니다. 할멈은 뉘십니까? 곱단이라 하옵니다. 아씨를 돌보라 하셨습지요. 할멈이 나를 돌본단 말입니까? 예. 밥도 약도 다 제 손으로 드릴 겝니다. 곱단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손놀림의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곱단은 이 방에 몇 번이나 이불을 폈던 걸까요? 연희는 그 손을 보다가 물었지요. 할멈, 이 방에 전에도 누가 들었습니까? 곱단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곱단은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깃을 여몄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십시오. 할멈, 이 집에서는요, 아씨. 묻지 않는 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오래 사는 길이라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geb니다. 할멈,
눈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곱다는 끝내 눈을 들지 않았지요. 굽은 등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방에 계십니다. 어찌 얼굴도 안 비치십니까? 오늘이 혼례날인데요. 곱다는 한참을 잠자코 있다가 짧게 말했지요. 오래 알아누우셨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누운 사람. 나이는 49이라 했지요. 자기보다 30살이 위였습니다. 그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 집은 어찌 그리 급하게 사람을 들였을까요? 답은 하나였지요. 시간이 없다는 것. 이 집은 아들이 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했지요. 어찌 일이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빈 문서 하나에 처자 하나를 바꿔온 것입니다. 할멈. 예. 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준이 할멈께 묻습니다. 곱다는 이불을 다 펴고 일어섰지요. 그러고는 연희 쪽으로 돌아서지 않은 채 등을 보인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아씨를 무어라 부르든 그건 저들 사정입니다. 밟힌 자리에서도 꽃은 핀다. 밟은 자는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연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꽃이라니요. 봄이라니요. 지금 이 방은 얼음장이고 자기는 팔려왔고 안방에는 30년을 산 부인이 앉아 있는데요. 할멈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할멈. 곱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지요. 오늘은 주무십시오. 내일부터는 잠도 편히 못 주무시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연희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 위에 혼자 남았지요. 화롯도 벗지 못한 채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온 것은 아주 차가운 무엇이었지요. 연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그릇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다른 것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방에 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곱단의 손이 멈추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지요. 묻지 말라던 목소리도요. 사흘은 몰랐다던 종의 말도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연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사내아이 하나가 물지개를 치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옷이 헐렁했고 맨발이었지요. 지게가 아이 몸보다 컸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별채 쪽을 보았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문을 조금 더 열었지요. 괜찮다. 나오너라. 쇳내는 돌이라 합니다. 돌이라. 물 기르러 가는 길입니다요. 아씨. 아씨. 연희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별채 아씨와는 다른 소리였지요. 앞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그냥 아씨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요. 모르는데 어찌 아씨라 부르느냐? 도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이 댁에 새로 오셨으니 아시지요. 연희는 그 아이를 오래 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지요. 낡은 삼배 조각이었습니다. 때에 저러 색이 다 바랬지만 가장자리에 촘촘한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누군가 정성껏 짜서 메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도리는 손으로 목을 가렸지요. 모릅니다요.
그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어미가 메어준 것이냐? 어미가 없습니다요. 아이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했습니다. 슬픈 기색도 없었지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씨, 말해 보아라. 이 댁은요, 밤에 별채 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요. 문 잠그고 주무십시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요. 물 기르러 가겠습니다요. 도리는 물지개를 고쳐 지고 걸어갔지요. 아이의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연희는 문틈에 눈을 대고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이 집에서 연희를 끝까지 아씨라고 불러줄 사람이 그 아이 하나뿐이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지요. 방바닥이 여전히 얼음장이라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롯을 벗어 개어놓고 무명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지요. 문을 열자 곱단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추우셨지요. 괜찮습니다. 불을 못 댑니다. 이 별채는 아궁이가 막혔습니다.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면 고쳐주겠습지요. 헌데 아씨, 곱단은 마당 쪽을 힐끗 보았지요. 이 집에서는요, 무얼 달라고 하면 반드시 값을 내놓으라 합니다. 아궁이 하나 때문에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연희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무얼 내놓으라는 것이었을까요? 아침상이 들어왔지요. 밥은 식었고 반찬은 3가지였습니다. 종이상을 내려놓고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지요. 거기 서시오. 종이 멈췄습니다. 이 집 법도가 이렇습니까? 상을 놓고 그냥 갑니까? 죄송합니다요. 내 밥이 식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헌데 인사를 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종은 잠시 서 있다가 마지못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별채 아씨, 상 드십시오. 됐습니다. 가보시오. 종이 나가고 나서 곱단이 나직이 웃었지요. 아씨는 여느 분들과 다르십니다. 여느 분들이라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다 말고 삼키는 버릇이지요. 어찌 다들 이러는 걸까요?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장을 끝까지 맺지 않았지요. 그날 낮 사람이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옷은 수수한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를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혔지요. 손에는 백단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걸으면서도 그것을 천천히 굴렸지요. 별채 아씨 계신가?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곱단이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수 어른이십니다. 행수라니요. 이 댁 대행수 백경도 어른이십니다. 곳간이며 장부며 문중일이며 이 집 살림을 30해 가까이 도맡아 오신 분입지요. 연희는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백경도는 뜰 아래 서서 연희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새아씨, 늦게 인사드립니다. 소인 백경도라 합니다. 연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자기에게 허리를 굽힌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지요. 소녀 연희라 하옵니다. 밤새 추우셨지요. 아궁이가 막혔다 들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람을 보내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도 못된 방에 새아씨를 재웠으니 이 집 낯이 서겠습니까? 소인의 불찰입니다. 곁에 선 곱단의 얼굴이 굳는 것을 연희는 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백경도가 뒤를 돌아보자 종이 보퉁이를 들고 왔습니다. 풀어보니 두툼한 소미불이었지요. 새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겨울이 곧 옵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이 집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 집 사람이지요. 이 집 사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겠습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희가 들은 말이라고는 씨바지, 별채, 묻지 마십시오. 그런 것뿐이었으니까요. 행수 어른. 예. 어른께서는 어찌 소녀에게 이리 하십니까?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소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요. 백경도는 잠시 염주를 굴렸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본디 종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이 집 마당을 쓸었고 소인도 10살에 물지개를 졌지요. 사람이 사람을 아래로 보는 꼴을 하도 봐서 소인은 그걸 못합니다. 그뿐입니다. 연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마당 저쪽에서 물지개를 진 아이가 지나갔지요. 돌이었습니다. 백경도는 그 아이를 한번 흘끗 보고는 이내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머슴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 번의 눈길 없음이 훗날 무엇이 될지를요. 새아씨. 백경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모래사당에서 문중 어른들이 모이십니다. 아씨도 나오셔야 합니다. 사당이라 하시면 이 댁 조상을 모신고 싶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문중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법입니다. 예. 헌데 백경도는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미안한 낯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좀 거칠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어찌 거칠다 하십니까? 소인이 힘써 보겠습니다. 그럼 백경도는 다시 한번 정중히 허리를 굽히고 돌아섰지요. 마당을 걸어 나가는 그 등을 종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분이 이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십니다요. 곁에 있던 어린 종이 말했지요. 흉년마다 곳간을 여셨습니다. 재작년에 사람들이 굶을 때 저분이 쌀 300섬을 푸셨습죠. 마을에 저분 은혜 안 입은 집이 없습니다요. 연희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백경도가 걸을 때마다 염주 알부짖는 소리가 났는데 딸깍하는 그것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지요. 곱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만 보고 있었지요. 할멈. 예. 행수 어른은 좋은 분 같습니다. 곱단의 입술이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도로 삼킨 것이었지요. 예. 좋은 분이시지요. 그 대답에는 이상하리만치 힘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당은 뒷마당 깊숙이 있었지요. 향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중 어른 대여섯이 앉아 있었지요. 다들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연희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지요. 어른들은 서로를 보며 헛기침만 했습니다. 자네가 새로 들어온 처자인가? 예. 연희라 하옵니다.
몇이나 되었나? 19이옵니다. 몸은 성한가? 연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몸이 성하냐 물었다. 병치레는 안 했는가? 어미는 아이를 며칠 낳았는가?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이건 사람에게 하는 물음이 아니었지요. 소를 살 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가 몇이냐, 새끼는 며칠 뺐느냐, 발굽은 성하냐.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았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소녀의 어미는 소녀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가? 하나뿐입니다. 어미가 하나 낳고 그쳤으면 딸도 그럴 것 아닌가? 이거 낭패로군. 어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지요. 어르신, 말해 보아라. 소녀는 소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소녀도 사람의 자식이옵니다. 어미가 며칠 낳았는지로 소녀를 셈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방진 것을 보았나? 한 어른이 부채를 탁 내리쳤지요. 바로 그때 백경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세아 씨가 아직 이 집 법도를 몰라 그러합니다. 소인이 가르치겠습니다. 백행수, 자네가 데려온 처자 아닌가? 그러합니다.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나? 몰락하였으나 양반의 딸입니다. 글도 알고 셈도 앞지요. 글을 안다고 씨바지가 글을 알아 무엇에 쓴단 말인가? 백경도는 웃었습니다. 아주 온화한 웃음이었지요. 글을 아는 어미에게서 난 아이가 총명한 법이지요.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에도 백경도가 자기를 감싸 주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 오간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백경도는 연희를 사람으로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더 좋은 그릇이라고 값을 매겨준 것뿐이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직은요. 그럼 본론으로 갑시다. 문중 어른 하나가 두루마리를 폈지요. 족보 이야기부터 하지. 이 처자는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어허. 씨바지를 족보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소녀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대문으로 가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가마를 탔다고 다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 어른이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이 빼곡했지요. 연희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각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것. 둘째, 아들을 낳은 뒤 100일이 지나면 아이를 두고 이 집을 나갈 것. 셋째, 나간 뒤로는 아이를 찾지 아니할 것. 넷째, 어길 시에는 친정의 빈 문서를 되살릴 것.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겪어보았겠습니까? 손도장을 찍어라. 어허, 못 들었느냐? 어르신, 소녀가 낳은 아이를 어미가 못 봅니까? 낳아주는 것이 내 일이다. 기르는 것은 이 집 일이고, 그것이 사람의 법도입니까? 법도, 만석군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것이야말로 법도가 아니다. 연희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넷째 줄이 눈에 박혔지요. 친정의 빈 문서를 되살릴 것.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분 등이요.
연희는 인주의 손가락을 눌렀지요. 그 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각서 위에 붉은 손도장을 찍었지요. 찍는 순간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팔았다. 사당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당을 반쯤 걸었을 때 연희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본체 마루 끝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연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인주가 묻어붉게 물든 그 손가락을요. 윤 씨의 얼굴에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것이 경멸이었는지 연민이었는지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 연희가 불렀지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짧은 눈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연희는 별채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인주가 지워지지 않았지요. 아무리 문질러도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때 도리가 물지개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씨, 도리냐? 손이 왜 그러십니까? 연희는 얼른 손을 감췄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는 잠시 서 있다가 물지개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주먹밥이었습니다. 반쯤 식은 손바닥만 한 것이었지요. 드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아씨 오늘 밥 안 드셨다고 들었습니다요. 내 것이 아니냐? 쇳내는 아까 먹었습니다요. 거짓말이었지요.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연희는 그 주먹밥을 받아들었지요. 아이의 손끝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돌아. 예. 너는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한 해 되었습니다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산 아래 농막에 있었습니다요. 아주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아저씨가 변을 당하시고는 먹을 게 없어서요. 어미 아비는 도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없습니다요. 처음부터요. 연희는 그 목의 삼배의 조각을 보았지요. 돌아. 그 삼배는 누가 메어 주었느냐? 모릅니다요. 아주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낡은 천 조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장자리의 바느질이 어찌나 촘촘한지, 저것을 짠 손이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을지 짐작이 되었지요. 없는 사람이 메어준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궁이는 백경도의 말대로 고쳐졌지요. 그런데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았으니 어찌 편하겠습니까? 할멈, 이 별채를 전에 누가 썼습니까? 마님은 어찌 마당에도 안 나오십니까? 할멈은 어찌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곱다는 밥상만 닦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보름인데 연희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요. 이런 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멈, 서방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랑방은 아무나 못 듭니다. 소녀가 아무나입니까? 할멈, 소녀는 이 집에 아들을 낳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비 얼굴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곱다는 한참을 잠자코 있다가 결국 일어섰지요. 따라오십시오. 사랑방은 본체 동쪽 끝에 있었지요. 문을 여는 순간 쓴 양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아랫목에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서방님이십니까?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49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되어 보였지요. 뺨이 움푹 파였고 손이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석군 최씨 댁의 당주였습니다. 누가 이런 꼴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연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서방님, 연희가 불렀지요. 최운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동자가 흐렸지요. 그 눈이 한참을 헤매다가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혀가 잘 돌지 않는 소리였지요. 연희라 하옵니다. 보름 전에 이 댁에 들었습니다. 연희. 예. 최은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지요. 몇 살? 19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운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사람은 어찌 우는 것일까요? 연희는 당황했지요. 최운길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 서방님. 내가 못난 놈이다. 그러고는 눈을 감아 버렸지요. 연희는 마루 기둥을 붙들고 겨우 섰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멈. 예. 서방님은 아십니까? 이 집이 소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곱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셨겠지요. 헌데 저 몸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집은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곱단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행수 어른이십지요. 할멈. 행수 어른은 종의 자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더이까. 예. 그래서 사람을 아래로 못 본다 하셨습니다. 곱다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었지요. 아씨. 예. 이 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한 번도 소리를 안 지른 사람입지요. 연희는 그 말을 그때 흘려들었습니다.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지요.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뒷마당을 지나 담장 뒷문까지 갔지요.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좁은 산길이 나 있었지요. 연희는 홀린 듯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숲을 지나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빛이 내린 비탈에 흙무덤 둘이 나란히 있었지요. 저것이 무엇인가? 봉긋하게 흙을 쌓아 올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비석이 없었습니다. 나무 팻말 하나도 없었고 이름도 날짜도 없었지요. 그저 흙만 쌓여 있었습니다. 비석이 없다. 팻말도 없다. 연희의 몸이 굳었지요. 누가 이런 것을 보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종이라 해도 팻말은 세우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이 별채에 든 사람이 둘이라 했지. 그리고 여기 흙무덤이 둘입니다. 둘이야. 둘. 연희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 뉘시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돌아섰지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고 주름이 깊었지요. 손에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 노복 삼돌이었지요. 별채 아씨 아니시오. 예. 밤중에 여긴 어인일이오.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삼돌의 눈이 흙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지요. 보셨소. 저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흙을 쌓아두었습니까? 삼돌은 낫을 고쳐 쥐었지요. 돌아가시오. 영감. 이 흙 아래 누가 있습니까? 소녀가 물었습니다. 돌아가라 했소.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화를 내는 소리가 아니라 겁먹은 소리였습니다. 이 사내는 무엇을 그리 두려워했을까요?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감, 저 무덤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소녀 앞에 이 별채에 든 사람이 둘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무덤이 둘입니다. 삼돌의 손에서 낫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씨,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 말도 못하오. 어찌 못하십니까? 말하면 저기 하나가 더 늘 테니까. 영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입 다물고 살았소. 어찌 다무셨습니까? 다물지 않은 사람이 어찌 되는지 봤으니까. 나는 겁쟁이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연희의 등줄기가 얼어붙었지요. 삼돌은 낫을 주워 들고 돌아섰지요. 그러다 몇 걸음 가서 멈추더니 등을 보인 채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이 산에 온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나한테도 곱단이한테도. 그리고 아씨, 아이를 베거든 그날부터 조심하시오. 삼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아이를 베거든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연희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결심했지요. 도망치자. 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빼앗기고 빼앗긴 뒤에는 저 산에 흙무덤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연희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삼배 속치마와 은비녀 하나뿐이었지요. 새벽 인시. 발소리를 죽이고 대문 빗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돌아보니 등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백경도가 서 있었습니다. 온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밤새 자지 않은 사람처럼 말짱했습니다. 행수 어른, 새벽바람이 찹니다. 감기 드십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걱정하는 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뒷산에 다녀오셨다지요.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삼돌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백경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 아십니까? 이 담장 안에서 소인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백경도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등롱 불빛이 아래에서 그 얼굴을 비췄지요. 온화한 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눈두덩에 걸려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세아 씨, 소인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씨 아버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희의 손에서 짐 보퉁이가 툭 떨어졌지요. 300냥입니다. 각서에 뭐라 적혀 있었습니까? 어길 시에는 친정의 빈 문서를 되살릴 것. 그렇지요. 백경도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아씨가 지금 이 문을 나가시면 내일 아침 아씨 아버님 댁에 사람이 갑니다. 300냥을 못 갚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관아에 넘어갑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옥에 들어가면요. 겨울을 못 넘깁니다. 연희의 다리가 풀렸지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른, 소인은 아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백경도는 허리를 굽혔지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 집 살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헌데 아씨, 사람이 도리를 저버리면 그때부터는 소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른, 예. 소녀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뒷산 흙무덤 둘. 그것이 누구입니까? 백경도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염주 아리 딸깍 한 번 돌았습니다. 이 집 종들 무덤입니다. 종이라도 팻말은 세웁니다. 세울 사람이 없었지요. 연고가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럼 앞서 이 별채에 든 두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든 이는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나중 사람은 몸이 상해 요양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옷은 어디 있습니까? 백경도의 염주가 딱 멈췄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떠난 사람이라면 옷은 가져갔겠지요. 소녀는 그 옷을 이 집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고는 백경도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낯이었지요. 세아 씨는 참으로 총명하십니다. 소인이 그 총명함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씨, 총명한 사람이 오래 산 예를 소인은 이 집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연희는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백경도는 등롱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더니 덧붙였지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간은 광에 계셔야겠습니다. 광이라니요. 도망치려던 씨바지를 그냥 두었다 하면 소인이 문책을 당하지요. 사흘만 계시면 소인이 잘 무마하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탁이었겠습니까? 통보였습니다. 어른,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으셨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어찌 광에 가둡니까? 가둔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쉬시라 했지요. 어른, 세아 씨, 말을 곱게 하는 것과 뜻이 물은 것은 다릅니다. 종 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지요. 연희는 끌려갔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지요. 질러봐야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광문이 닫히고 나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보다 막막한 밤이 또 있었을까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할멈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지 말자. 울면 진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자광 안의 것들이 조금씩 보였지요. 가만히가 여기 있구나. 저건 쟁기고
구석에 손이 닿았습니다. 괴짝인가. 연희는 그것을 열었지요. 옷이다.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여자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분이었지요. 붉은 댕기가 달린 저고리, 그리고 배부른 사람이 입는 통 넓은 치마였지요. 어찌 손이 안 떨렸겠습니까? 이 옷을 두고 어디를 갔단 말인가? 이건 앞선 두 사람의 물건이었지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져갈 수 없어서 남은 것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했다. 요양을 보냈다 했다. 연희는 저고리를 붙들었지요. 옷도 없이 어딜 보냈다는 말입니까? 괴짝 바닥에 손을 넣자 천이 잡혔지요. 삼배, 손바닥만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쪽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찢겨 있었고 나머지 세 변에는 촘촘한 바느질이 있었지요. 연희는 그 바느질을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이 바느질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주 최근에 본 것이었습니다. 아,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리,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삼배 조각.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에 촘촘한 바느질이 있던 그것이지요. 연희는 천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반쪽이야.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지금 이 집 마당에서 물지개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기막힌 일입니까? 사흘이 지나 광문이 열렸습니다. 연희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사흘 만에 보는 덫이라 눈이 아팠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곱단이었지요. 아씨, 나오십시오. 할멈, 물부터 드십시오. 미음도 가져왔습지요. 연희는 미음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반쯤 흘렸지요. 할멈, 예. 광 안에 괴짝이 있었습니다. 곱단의 손이 멈췄지요. 그 안에 여자 옷이 둘 있었습니다. 댕기 달린 저고리, 그리고 배부른 사람이 입는 치마였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곱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붉어졌지요. 할멈,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흙무덤에 이름이 없으면 사람 입에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곱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주 작게 대답이 나왔지요. 수님이, 분이. 연희는 그 두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수님이는 12해 전에 들어왔습지요. 21였습니다. 삼배를 참 곱게 짰습니다. 삼배를요. 예. 밤마다 등잔 밑에서 짰습죠. 배 속에 아이 것을 짓는다고요.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요. 곱단은 고개를 저었지요. 태어나던 밤에 명이 짧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님이는 사흘 뒤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했습지요. 돌려보냈다 했다. 예. 다들 그리 말했습니다. 할멈은 믿었습니까? 곱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분이는요. 넣게 전이었습지요. 배가 부른 채로 몸이 상해 요양을 보낸다 했습니다. 그날 밤에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헌데 아씨, 몸이 상한 사람을 소나기 오는 밤에 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연희는 미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집은 순서가 있는 집이었지요. 들어오고 낳고 사라지는 순서요. 다음 차례가 누구겠습니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별채 마루에 앉아 있는데 종 하나가 왔습니다. 별채 아씨,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연희는 놀랐지요. 들어온 지 20날이 넘도록 윤 씨는 연희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요. 등잔 하나만 켜 놓아서 방이 어두웠습니다. 얼굴에 여전히 핏기가 없었지요. 앉게. 예, 마님. 연희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지요. 윤 씨는 연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불만 보고 있었지요. 광에 있었다지. 예. 사흘이라 들었네. 예. 마님. 자네. 윤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밉지.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웠지요.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씨가 안방에서 밥상을 받는 동안 연희는 별채 얼음장 위에 누웠고 소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밉습니다. 윤 씨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웃은 것이었지요. 솔직하구먼.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네. 미워야 정상이지. 윤 씨는 다시 등잔을 보았습니다. 나도 자네가 미웠네. 12해 전에도 그랬고, 넉 해 전에 또 그랬지. 연희의 등줄기가 곧게 섰습니다. 순임이와 분이 말씀이십니까? 윤 씨의 손이 멈췄지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 곱단 할멈께 들었습니다. 윤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내가 그 애들을 미워했네. 처음엔 죽도록 미웠지. 내 서방방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데 안 미울 사람이 어디 있겠나. 헌데 순임이는 나한테 매일 인사를 했어. 마님하고 꼬박꼬박. 저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윤 씨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정이 들었네. 삼배 짜는 걸 옆에서 보고 앉았고 태동한다고 하면 배도 만져봤지. 아들 낳으면 내가 길러주마 했네. 그 애가 웃었어. 그런데 그 애가 없어졌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분이는 안 그러려 했네. 정을 붙이면 안 되겠구나 했지. 헌데 또 정이 들었어. 사람이 사람을 어찌 안 미워하고 안 좋아하겠나. 그 애도 없어졌네. 윤 씨는 그제야 연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왔을 때 나는 결심했네. 이번엔 절대 정을 안 붙이겠다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자네 얼굴을 안 본 건 자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마님. 또 잃을까봐 그랬네. 연희는 고개를 숙였지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님. 어찌 여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내가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는 아들을 못 낳은 여편네일세. 30해를 그 소리 들으며 살았지. 문중에 가면 내 자리가 없어. 밥상 앞에서도 내가 먼저 수저를 못 들어. 윤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실이라고 다를 것 같은가. 나도 이 집에선 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연희는 그 말에 숨이 멎었지요. 여태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 앉으니 별채에 누우니 방만 달랐지 자리는 같았던 겁니다. 누가 이런 줄 알았겠습니까? 마님, 말하게. 소녀가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거길 왜 갔나? 흙무덤이 둘 있었습니다. 비석도 팻말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지요. 나도 안 해. 마님, 12해를 알았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지. 어찌 못하셨습니까? 윤 씨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자네 이 집이 누구 손에 돌아가는지 아나? 행수 어른이십니까? 그래. 헌데 그분은 종의 자식이라 들었습니다. 흉년마다 곳간을 여신다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부처라 불린다고요. 윤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주 서늘한 웃음이었지요. 부처지. 그래서 무서운 걸세. 내가 문중에 가서 뭐라 하겠나.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그럼 문중이 뭐라 할 것 같은가. 아들 못 낳은 여편네가 미쳐서 은인을 모함한다 하겠지.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일세. 이 집에서 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윤 씨는 등잔 심치를 도두었습니다. 헌데 자네는 글을 안다지. 예. 셈도 한다지.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윤 씨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지요. 그럼 자네는 나와 다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짓밟힌 풀이 먼저 봄을 안다. 땅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 연희는 그 말을 되뇌었지요. 마님, 나는 30년을 땅에 붙어 살았네. 그래서 아는 게 있지. 윤 씨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곳간 뒷문 열쇠일세. 연희의 눈이 커졌지요. 곳간이라 하시면 장부가 거기 있네. 이 집 장부는 20해째 백행수 손에 있어. 아무도 못 봤지. 나도 못 봤네. 글을 못 읽으니까. 윤 씨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헌데 자네는 읽을 수 있지 않나. 연희는 그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이 열쇠를 받는 순간 자기는 씨바지가 아니라 이 집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님, 소녀가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윤 씨는 오래 연희를 보았습니다. 자네가 안 하면 저 산에 흙무덤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그날 밤이었지요. 연희는 등잔 하나를 들고 곳간 뒷문을 열었지요. 곳간 안은 넓었습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벽을 따라 괴짝이 줄지어 있었지요. 안쪽 방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 20권 넘게 꽂혀 있었지요. 연희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폈습니다. 20해 전 것이구나. 연희는 등잔을 가까이 대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논 몇 마지기, 소출 몇 섬, 소장료 몇 섬. 팔고 산 것, 빌려주고 받은 것. 연희의 손가락이 숫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셈이었지요. 몰락한 양반이라 남은 게 글과 셈밖에 없어서 딸에게 그거라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훗날 이 집을 뒤집을 줄은요. 이상하다. 연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소출이 300섬인데 곳간에 들어온 건 270섬이다. 연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도 그렇네. 30섬이 비었어. 또 넘겼지요. 여기도. 연희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소리가 곳간 안에 울렸지요. 한 해에 30섬.
10해면 300섬, 20해면 600섬입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어찌 20해를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읽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주는 알아누웠고 마님은 그를 모르고 문중 어른들은 장부를 백행수가 알아서 하는 줄로 알았으니까요. 20해 동안 이 집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종이와 붓을 꺼냈지요. 그리고 숫자를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지요. 처음으로 자기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꽃간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등잔불을 급히 껐지요. 이 밤의 곳간에 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발소리가 곳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소리가 났지요. 딸깍, 딸깍, 염주 알부딛는 소리였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등롱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연희는 쌀가마니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백경도가 들어왔습니다. 염주를 굴리며 장부 선반 앞에 멈췄지요. 그는 장부 한 권을 뽑아 펼쳐보더니 도로 꽂았습니다. 방금 연희가 만졌던 그 권이었지요. 먼지가 닦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경도는 아무 말도 없이 등롱을 들고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숨을 뱉었지요. 못 본 걸까? 아니었지요. 봤어. 봤는데 아무 말을 안 한 거야.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무 말을 안 했을까? 답은 하나였지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야. 내가 무얼 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날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별채에 돌아와 종이를 폈지요. 한 해에 30섬, 20해면 600섬입니다. 논백 맞이기를 살 값이었지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곳간에서 나갔는데 이 집으로는 안 들어왔어. 그럼 어디로 갔겠느냐? 혼잣말이 자꾸 나왔지요. 한 사람 손으로 갔겠지. 연희는 종이를 접어 속치마 안쪽에 꿰맸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밥을 남기지 않았고 윤 씨의 안방에 매일 문안을 갔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지요. 마님, 백행수의 아들이 몇입니까? 치수라고 27일세. 뭘 합니까? 글은 좀 읽는다지. 벼슬은 못했고. 왜 묻나? 마님, 이 집에 아들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윤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양자를 드리겠지. 누구를요? 문중에서 데려옵니까? 문중 자식들은 다 제 집에 논밭이 있네. 성을 버리면서까지 양자로 오려 하겠나. 그럼 남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 살림을 30 해본 사람의 아들. 두 여인은 서로를 보았지요. 이제야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찌 여태 몰랐겠습니까? 이 집에 아들이 있으면 백경도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요. 만석군 재산이 통째로 굴러 들어옵니다. 이보다 큰 노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님, 말하게. 그러면 씨바지가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아이도 그 어미도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윤 씨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마님, 저는 아직 아이를 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가을이 저물 무렵
곱단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씨, 달거리가 언제였습지요? 지난달에 없었습니다. 곱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씨, 할멈,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할멈,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기뻐하셔야지요. 헌데 어찌 할멈은 웁니까? 할멈, 수님이도 이때 웃었습지요. 분이도 웃었습지요. 연희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지요. 종들이 갑자기 극진해졌습니다.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아씨, 몸 조심하십시오. 별채 아씨가 아니라 그냥 아씨였지요. 그릇은 담을 게 있을 때만 귀한 법이지요. 비면 그만입니다. 백경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보퉁이를 들고 왔지요. 안에 감나가는 약재가 가득했습니다. 새아씨, 경사입니다. 행수 어른, 소인이 이 집에 30년을 있었습니다. 이런 경사가 없었지요. 연희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지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희는 알았지요. 이 사람은 웃는 게 아니라 그런 낯을 만들어 붙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른, 예, 수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염주가 딱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백경도는 곧 다시 염주를 굴렸습니다. 12해 전에 이 집에 들었던 사람이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이 어디입니까? 글쎄요. 소인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집에 들을 때는 아셨을 것 아닙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백경도는 웃었습니다. 새아씨, 몸 조심하십시오. 아이를 뵌 사람이 마음을 어지럽히면 태가 상합니다. 그 몸은 이제 아씨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이 축복이었겠습니까? 협박이었겠습니까? 연희는 알았습니다. 둘 다였지요. 백경도가 나가고 연희는 손이 떨려 찻잔을 놓쳤지요. 그때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다치셨습니까? 괜찮다. 도리가 맨손으로 사금파리를 줍기 시작했지요. 돌아, 손 베인다. 쇳내는 괜찮습니다요. 연희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돌아, 예, 그 삼배 내가 한 번 봐도 되겠느냐.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서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연희는 속치마 안쪽에서 자기가 광에서 찾은 반쪽을 꺼냈지요.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찢긴 자리가 톱니처럼 맞물렸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확히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요. 연희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돌아, 예, 아씨.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모릅니다요. 몇 살에 그 농막에 갔느냐? 아주머니가 그러시길 갓난쟁이 때 누가 밤중에 데려왔다고요.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2해 전, 수님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그날 반명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살 먹은 아이가 수님의 삼배를 목에 걸고 서 있었지요. 돌아, 예.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예. 약조하겠느냐. 쇳내가 아씨 말씀 어긴 적 있습니까요? 연희는 웃었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돌아, 예.
너는 이 집 마당을 쓰는 아이가 아니다. 예. 아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물 길어라. 도리가 갸웃하며 물러갔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지요. 이 아이는 이 집의 장자였습니다. 봄이 왔지요. 연희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늦지요. 지금이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관아에 가겠습니다. 윤 씨가 벌떡 일어났지요. 미쳤나?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각서도 있습니다. 뒷산 흙무덤도 있습니다. 세시면 됩니다. 연희, 소녀가 파묻히기 전에 파헤쳐야 합니다. 윤 씨는 연희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현감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모릅니다. 나도 몰라. 그게 무서운 걸세. 연희는 그 손을 가만히 풀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소녀는 반드시 저 산에 갑니다. 헌데 무언가를 하면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사흘 뒤 장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대문을 나섰지요. 곱단이 따라붙었고 도리가 지게를 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에서 셋은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곧장관하러 갔지요. 둥, 둥, 둥. 북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저기 봐. 만석군 최씨 댁별채 아씨 아닌가. 배가 부른 사람이 관아 북을 쳤어. 배가 불렀는데 무슨 일이래. 문이 열리고 나졸들이 나왔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엎드렸지요. 소녀, 상주 최씨 댁 별채에 든 연희라 하옵니다. 고할 것이 있어 북을 쳤습니다. 현감이 나왔지요. 무슨 일인가? 최씨 댁 대행수 백경도가 20해 동안 곳간을 축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었던 씨바지 둘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증좌가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연희는 속치마에서 종이를 꺼냈지요. 장부에서 옮겨 적은 숫자와 손도장이 찍힌 각서였습니다. 현감은 종이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게 다인가? 예. 장부 원본은 어디 있나? 곳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네가 베껴 쓴 것 아닌가? 연희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자네가 지어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현감 나리, 그리고 이 각서. 여기 손도장은 자네 것이군. 예. 제 손으로 찍어 놓고 이제 와 억울하다. 그게 말이 되는가?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뒷산에 흙무덤이 둘 있습니다. 파 보시면 압니다. 남의 집 뒷산을 무슨 근거로 판단 말인가? 게다가 현감이 손짓을 했습니다. 내가 북을 치자마자 최씨 댁에 사람을 보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먼저 풀어야지. 관아 문으로 백경도가 들어왔지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백경도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연희를 보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나리, 저 사람이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베고부터 헛것을 봅니다. 아니야. 소인이 부덕한 탓입니다.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다 했어. 나리, 소인이 데려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사무적으로 말했지요. 나리, 소녀가 지어냈다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럼 곳간에 가서 원본을 대조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반 시즌이면 끝납니다. 현감의 눈꺼풀이 떨렸지요. 남의 집 곳간을 관이 뒤진단 말이냐. 사람이 둘이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은 누가 했느냐. 제 발로 나간 것을 없어졌다 하면 이 나라 모든 며느리가 없어진 것이겠구나. 구경꾼들이 웃었습니다. 연희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이보다 서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관아의 무고한 죄, 곤장 20대. 연희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나리, 헌데 배가 부르니 열대로 감한다. 은혜인 줄 알아라. 나리, 소녀는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연희를 끌어냈습니다. 형틀 옆 화로에 연희가 가져온 종이 2장이 던져졌지요. 20 해치 숫자가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연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연희는 그것을 보았지요.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연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다만 눈을 감지 않고 타는 종이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내가 졌다. 불쌍하기도 하지. 배가 저리 부른데 불쌍은 무슨. 제 손으로 각서 찍어 놓고선 만석군 집 은혜를 입고 저게 무슨 짓이야. 백행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 사람을 걷어 주신 분 아닌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저 집 곳간 덕에 우리 마을이 흉년을 낳는데 말이야. 연희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팠던 건 곤장이 아니었지요. 이 마을 사람 누구도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더 아팠지요. 어찌 안 아팠겠습니까? 들것에 실려 대문을 넘을 때 연희는 반쯤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백경도가 연희의 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세아씨, 수님이도 저 문으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분이도 그랬지요. 이 사람아, 소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소인은 아씨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때린 건 관하고 웃은 건 마을이지요. 소인은 그저 아씨를 데리러 왔을 뿐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제 아시겠지요. 아무도 아씨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딸깍. 염주 알이 한 번 돌았습니다. 연희는 열흘을 알았습니다. 윤 씨가 안방에서 나와 별채로 왔지요. 3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비켜라. 문중 어른들이 아시면 비키라 했다. 윤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들이 물러섰지요. 윤 씨는 밤마다 연희의 등에 약을 발랐지요. 남을 돌봐본 적이 없는 손이라 서툴렀습니다. 마님, 깼나? 소녀가 졌습니다. 다 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윤 씨는 약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 예. 자네 이번에 무엇을 얻었나?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저 사람이 관아까지 손을 뻗친다는 걸 알았네. 그건 큰 걸 안 걸세. 연희는 눈을 떴지요. 마님, 아는 게 없으면 지는 것도 못하네. 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랑방에서 소란이 났지요. 최운길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말씀을 못 하십니다. 손도 못 쓰십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주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집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사흘 뒤 사당에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연희도 불려 나갔지요. 곤장 맞은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아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백경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당주 어른이 절이 되셨습니다. 이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양자를 세워야 합니다. 문중이 웅성거렸지요. 양자라니. 저기 씨바지 배가 부르지 않은가? 백경도는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누가 압니까? 게다가 순산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앞서 2번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연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앞서 2번도 그러했다. 그건 앞선 2 사람이 아이를 못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마치 이번에도 그리 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럼 자네는 누구를 세우자는 건가? 백경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지요. 27쯤 되어 보였지요. 얼굴이 희멀겋고 손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소생 백치수라 하옵니다. 문중 어른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자네의 아들 아닌가? 그러합니다. 백행수. 자네 지금 제 아들을 만석군 집 양자로 넣자는 건가? 백경도는 그 자리에 엎드렸지요. 어르신, 소인이 어찌 그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다만 이 집 문서와 곳간을 아는 사람이 소인뿐입니다. 소인이 죽으면 이 집 살림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소인의 자식이 곁에서 배워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양자로 넣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씨바지가 아들을 못 낳거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절묘했지요. 이보다 교묘한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못을 박은 겁니다.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조건이 걸린 것이지요. 씨바지가 아들을 낳으면 백치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바지가 아들을 못 낳으면 백치수가 만석군이 됩니다. 그러면 백경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튿날 새벽 연희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삼돌이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영감, 삼돌의 도끼가 멈췄습니다. 아씨, 나한테 오지 마시오. 영감, 소녀가 곧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아이를 못 볼 겁니다. 그렇지요. 삼돌이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아씨, 영감, 순이미를 아십니까? 삼돌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영감이 순이미를 압니다. 모르오. 모르는 사람 이름에 어깨가 떨립니까? 영감, 뒷산에서 그러셨지요. 아이를 베거든 조심하라고요. 그건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삼돌은 오래 서 있다가 짐승처럼 낮게 앓는 소리를 냈지요. 내가 무슨 낯으로. 영감,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겠소. 연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감, 소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만. 어디를 봐야 합니까? 삼돌이 고개를 들었지요. 한참 만에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운수사. 절 말입니까? 산 너머 절이요.
거기 주지가 늙었소. 늙은 것들은 종이를 잘 안 버리지. 영감, 더는 못하오. 나는 겁쟁이라 했잖소. 삼돌은 도끼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곱단이 별채로 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씨, 앉으십시오. 곱단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은 헝겊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풀어보니 백단 나무 알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지요. 이건 염주 알입니다. 행수 어른의 아닙지요. 곱단이 고개를 저었지요. 수님이 거십니다.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님이가 시집 올 때 어미가 준 염주랍니다. 백단으로 만든 것이라 향이 좋았습지요. 그 애가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수님이가 없어지고 일에 뒤였습니다. 곱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행수 손에 그 염주가 들려 있었습지요. 연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어찌 안 돋았겠습니까? 12해를, 예, 12해를 저것이 저 손에 있었습니다. 어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말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곱단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지요. 나는 겁쟁이입니다. 수님이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할멈, 나 무서워요. 헌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지요. 할멈, 분이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할멈, 나 좀 도와줘요. 헌데 나는 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곱단이 그 알 2개를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번엔 안 그럴 겁니다. 아씨, 그 알 2개를 저 염주에 대 보십시오. 알이 27이면 원래 29이었던 geb니다. 연희는 그 알을 꽉 쥐었습니다. 곱단은 그날 밤 별채 마루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노환이라 했습니다. 연희는 곱단의 손을 붙들고 울었지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를 받고 밥을 짓던 손이었지요. 할멈, 늦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할멈이 하신 겁니다. 이번엔 할멈이 하셨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산달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산실이 아니라 뒷마당 끝에 외딴 별채로 옮겨진 것이었지요. 어찌 여기입니까? 조용해야 순산하신다고 행수 어른께서 그리 정하셨습니다요. 마님을 불러 주십시오. 마님은 못 오십니다. 어찌 못 오십니까? 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산파 2이 있었지요. 이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을 불러 주십시오. 소리 지르면 태가 상합니다. 윤씨 마님을 불러 달라 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때 알았지요. 어찌 여태 몰랐겠습니까? 이 방은 아이를 낳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는 방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도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새벽녘,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었지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렁찬 소리였지요.
살아있는 아이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어찌 잘못 듣겠습니까? 아이. 연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내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산파들이 아이를 안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 갑니까?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문이 열렸지요. 문 밖에 백경도가 서 있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그의 품에 넘겼지요. 행수 어른. 백경도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세아 씨. 아이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무슨 자산입니다.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연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소녀가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모가 정신이 없어 헛것을 들으셨겠지요. 거짓말이야. 내 아이가 울었어. 백경도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치기 직전 연희는 보았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요. 살아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연희는 다시 원래 별채에 누워 있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지요. 마님.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지요. 윤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천에 붉은 것이 번져 있었지요. 마님. 윤 씨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지요. 연희. 마님.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사당으로 가려 했네. 문중에 다 말하려 했지. 그런데 마루에서 누가 뒤에서 윤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붙잡았지요. 마님. 소녀 아이가.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었네. 나도 울음소리를 들었어. 연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님도 들으셨습니까? 들었네. 분명히 들었어. 두 여인이 서로의 손을 붙들고 울었지요.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종 넷이 서 있었지요. 별채 사람. 나오십시오. 별채 사람. 이제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인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행수 어른께서 광에 모시라 하셨습니다. 연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물지개가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리가 보이지 않았지요. 광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흘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 안은 캄캄했습니다. 연희는 사흘을 물만 마셨지요. 아무것도 없다. 증거는 다 탔고 곱다는 세상을 떠났고 마님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보다 막막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연희는 벽에 이마를 대었지요.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꽃은 밟혔다고 지지 않는다. 다만 필 때를 기다릴 뿐이지. 연희는 고개를 들었지요. 곱단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멈. 대답은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밟힌 자리에서도 꽃은 핀다. 밟은 자는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밟은 자는 봄이 오는 줄도 모른다. 그 말이 이제야 들렸지요. 어찌 여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백경도는 20회를 밟았습니다. 수님과 분이를 밟았고 곱단과 마님까지 짓눌렀지요. 그러면서 한 번도 발밑을 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봤어. 나는 봤어. 연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삼배 반쪽이 있다. 염주 알도 있다. 운수사에는 종이가 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런데 섰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했지. 그럼 내가 한다. 그때 광문 아래 틈으로 주먹밥이 밀려 들어왔지요. 연희는 문틈에 눈을 대었습니다. 돌이냐? 쇳내입니다요. 어디 있었느냐? 운수사에 다녀왔습니다요. 연희는 숨이 멎었지요. 내가 어찌 그 절을 삼돌 영감이 데려다 줬습니다요. 쇳내가 그를 못 읽습니다요. 헌데 스님이 종이 2장을 주셨습니다. 문틈으로 종이가 밀려 들어왔지요. 연희는 새어드는 빛에 그것을 대고 읽었습니다. 첫 장은 출생 기록이었지요. 12해 전 사내 아이 하나가 절에 기탁되었고 기탁한 자의 이름은 삼돌, 아이의 어미는 수님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지요. 2번째 장은 밀양문서였습니다. 백경도가 현감에게 해마다 곡식 30섬을 보낸다는 각서였지요. 관에도 집에도 둘 수 없는 문서였으니 절에 맡긴 것입니다. 날짜가 20해치였지요. 이보다 확실한 증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았다. 연희는 2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돌아. 예. 이 광문을 열 수 있겠느냐? 쇳내가 열쇠를 못 구합니다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가 구했네. 머리에 천을 감은 윤 씨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곳간 뒷문 열쇠로 광문도 열리네. 30년을 산 집이야. 그것도 모르겠나.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걸어 나왔지요. 마님, 사당에 문중이 모입니다. 오늘일세 양자 입적을 정한다더군. 연희, 자네 몸으로 되겠나. 연희는 종이 2장과 3배 반쪽, 염주 알 2개를 쥐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걸어가겠습니다. 사당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치수가 새 도포를 입고 앞에 앉아 있었지요. 백경도가 문서를 펴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씨바지가 사산하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 후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되었구먼. 하여 소인의 자식 치수를 양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뜻을 여쭙습니다. 어른 하나가 붓을 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당 문이 벌컥 열렸지요.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그런데 2 발로 서 있었지요. 멈추십시오. 문중이 술렁였지요. 광에 있어야 할 것이 여긴 어찌. 연희는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가 마루 한복판에 3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3배 조각 반쪽, 염주 알 2개, 종이 2장. 어르신들, 소녀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백경도가 웃었습니다. 세아씨, 몸이 성치 않으십니다. 들어가 쉬시지요. 행수 어른. 연희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른 손에 염주. 알이 몇입니까? 백경도의 손이 멈췄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세어 보십시오. 27일 겁니다.
염주는 29이 온짝입니다. 여기 알 2개가 있습니다. 100단이지요. 수님이 것입니다. 12해 전에 없어진 사람의 물건이 어찌 어른 손에 있습니까? 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경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그런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온화한 낯으로 돌아왔지요. 어르신들, 소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도가 일어섰습니다. 수님이가 이 집을 떠날 때 소인에게 염주를 주고 갔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요. 거짓말. 알 2개가 빠진 것은 낡아서입니다. 12해를 굴렸으니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3배 조각이 무슨 증좌가 됩니까? 3배 짜는 아녀자가 이 마을에 한둘입니까? 저 종이도 그렇지요. 절 문서를 누가 믿습니까? 스님을 데려오십시오. 어르신들, 저 사람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잃으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소인이 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불쌍할 뿐입니다. 그렇긴 하지. 저 처자 관아에서도 무고로 곤장을 맞지 않았나. 2번째야. 이건 병일세. 연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또 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어떻게 이겨왔겠습니까? 부드럽게 조목조목 안타까운 낯으로요. 어르신들, 그런 붓을 드시지요. 붓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9이었소. 사당 뒤편에서 소리가 났지요. 모두가 돌아보았지요. 삼돌이었습니다. 낫도 지게도 없는 빈손이었지요. 뭐라? 수님이 염주. 알이 29이었소. 내가 9. 백경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삼돌아. 물러가라. 삼돌은 물러가지 않고 문중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쇳내가 30해를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님이는 삼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동생 수님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21살이었습니다. 사당이 얼어붙었지요. 백경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반전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12해 전 그 밤에 행수 어른이 쇳내를 부르셨습니다. 삼돌아, 아이를 처리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쇳내가 그 아이를 안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헌데 삼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제 동생 자식이었습니다. 쇳내가 어찌 그럽니까? 산 아래 농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른께는 시키신 대로 했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쇳내를 부르셨습니다. 사당이 술렁였습니다. 열흘 전 그 밤에 어른이 갓난쟁이를 쇳내 손에 안기셨습니다. 사산이라 아뢰라 하셨지요. 삼돌아, 쇳내가 또 못했습니다. 산 너머 유모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백경도가 뒤로 물러섰지요. 염주를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거짓이다. 저놈이 미쳤다. 어른. 삼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은 그 아이가 없는 줄 아셨지요. 헌데 그 아이를 손수 이 집에 들이셨습니다. 백경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무슨 농막 사내가 변을 당하자 안하기 어른께 애원했지요. 아이를 거둬 달라고요. 어른이 그러셨습니다. 불쌍한 것을 어찌 안 거두겠느냐고요. 삼돌이 사당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기 서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품에 포대기를 안고 있었지요. 포대기 속에서 갓난아이가 울었습니다. 연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갔지요. 돌아. 아씨. 쇳내가 찾았습니다요. 연희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지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가? 자산이라 하지 않았나? 시선이 일제히 백경도에게 쏠렸지요. 저 종이도 봐야겠네. 현감에게 20해를 곡식을 보냈다고? 문중 어른이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읽어 내려가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자네 필체 아닌가? 백행수. 백경도가 무너지듯 엎드렸지요. 염주가 손에서 빠져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알이 흩어졌지요. 세어보니 27이었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것이 있겠습니까? 연희가 아이를 안은 채 마당에 섰지요. 어르신들, 저 아이의 목을 보십시오. 도리가 삼배 조각을 풀었습니다. 연희가 자기 손의 반쪽을 내밀었지요. 두 조각이 톱니처럼 맞물렸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요. 이 아이가 수님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자입니다. 그때 종들이 사람을 부축해 왔지요. 최운길이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마당까지 나온 것이지요. 그는 도리를 보고 갓난아이를 보았습니다. 최운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겨우 들어 올려 도리의 머리에 얹었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백경도는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현감도 파직되었지요. 죄목이 넷이었지요. 꽃간을 축낸 죄, 관을 매수한 죄, 갓난아이를 빼돌린 죄, 그리고 안방마님을 마루에서 밀어 다치게 한 죄였습니다. 빼돌린 600섬은 최씨, 대꽃간으로 돌아왔지요. 문중은 그중 300냥을 떼어 연희 아버지의 빈 문서를 태웠습니다. 백치수는 새 도포를 벗었지요. 문중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상주를 떠났습니다. 도리는 최씨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해 만에 제 이름을 가진 것이지요. 삼돌은 뒷산에 이름 없는 흙무덤 둘에 팻말을 세웠습니다. 수님, 분이, 그 두 이름을요. 가을이었지요. 문중 어른들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논 20마지기를 주겠네. 그리고 첩실로 이름을 올려주지. 아들을 낳았으니 그만한 대접은 받아야지. 연희는 오래 그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소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라? 소녀는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소녀가 지금 논밭을 받으면 소녀는 또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소녀는 값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희는 저를 올리고 물러났지요. 대문 앞이었습니다. 연희가 갓난아이를 안고 섰고 그 곁에 도리가 섰지요. 한 해 전 연희는 이 대문을 가마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실려오는 것은 물건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 발로 걸어 나갑니다. 걷는 것은 사람이지요. 아씨,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든. 쇳내도 갑니까? 연희는 그 아이를 보았지요. 논밭도 기와도 다 이 아이 것이었습니다. 돌아, 너는 여기 남아도 된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쇳내는 아씨가 어미입니다. 연희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한쪽에는 낳은 아이를, 다른 쪽에는 거둔 아이를요. 돌아. 예. 밟힌 꽃도 씨는 남긴다. 씨가 남으면 그 자리는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너를 무어라 부르든 대꾸하지 마라. 걸어라. 걸으면 그릇이 아니야. 대문이 열렸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였지요. 머리에 감은 천을 풀고 보찜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마님, 나도 가겠네. 마님, 이 집 정실이십니다. 윤 씨는 웃었지요. 30해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30해를 안방에 앉아 있었네. 이제 좀 걸어보려고. 세 사람과 갓난아이 하나가 대문을 나섰지요. 가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제 발로 걸었지요. 훗날 상주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지요. 씨바지로 팔려온 처자가 만석 재산을 다 물리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갔다고요. 그 아이 하나는 뒷날 상주에서 이름난 사람이 되었답니다. 평생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늘 이런 말을 했다지요. 밟혔다고 진 것이 아니라고요. 밟힌 자리에도 봄은 옵니다. 다만 그 봄은 기다리는 자에게가 아니라 고개를 드는 자에게 먼저 온다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